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실 이 시간이 짧으니까 네. 요건 역사예요. 역사에서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고대 그리스 과학 얘기를 해요. 맞아요. 뭐, 엄청 많이 하죠. 예, 그럼 뭐 소크라테스 나오고 플라톤 나오고 아주 어렵게 네. 플라톤주의 뭐 이래서 막 이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의 탄생 과정을 꼭 그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 사실은 그냥 어떤 이렇게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막 저절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적이라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막 딱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 신에 의해서 이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이제 막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 그러면 제우스 신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연 철학자들이죠. 뭐 탈레스라든지 뭐 엠페도클라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연에서 설명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여기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돼갖고 구름이 돼서 뭐 뭉쳐가지고 비가 내려. 네. 그러니까 뭐 신이 노했거나 인간이 잘못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게 바로 굉장히 이제 자연주의 설명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사고예요. 앞서서 얘기를 했죠. 야, 이 합리적 사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네. 과학 공부하면은 저절로 합리적 사고 이렇게 키워진다고 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이 과학사에서 설명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설명이 있고 B라는 설명이 있어요. 네. 여긴 창조론이 있고 여기 진화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신에 의지해서 설명하는 게 있고 또 자연주의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A라는 설명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창조됐어 하고 진화했어 라는 얘기가 있으면 창조는 그냥 너무나도 그냥 과정이 없이 결론만 딱 나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모든 생물을 창조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이게 인간에게 설명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네. 거예요. 그러면 사실 A가 쉬워, B가 쉬워라고 하면 당연히 A가 쉽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라는 설명이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합리적인 사고, 즉에서 논리적 추론을 과정을 통해서 A가 더 나아라고 설명한 이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당시에 플라톤도 그렇고 이 고대 그리스 사회도 맨날 싸우고 전쟁이 있고 굉장히 네. 힘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A가 오라, B가 오라, C가 오라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옳고 그름을 나눠야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A보다 B가 더 옳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걸 뭔가 어떤 방식으로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뭐 수학적 증명이라든지 네. 경험주의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뽑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전에는 정권을 잡고 권력을 얻으려면 총칼로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뭘로 하냐면 말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건 뭐냐면 설명력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즉 A가 옳고 B가 옳아라고 서로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말로 설득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이다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나누고 어떤 것이 진리 탐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학의 목표가 진리 탐구야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결코 뭐냐면은 상대적 진리, 즉 여기서 A보다 B가 좀 더 낫다, 좀 더 실제에 가까운 올바른 지식이다. 예를 들어서 뭐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네.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옳으냐라고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동설이 더 옳아라고 얘기하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옳음에 대한 가치를 진위를 다 이해를 하면 그 사회 자체가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과학적 방법론이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 있고 과학이 있으면 사실 과학이 왜 믿을 만한 지식이고 과학이 왜 옳고 합리적인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과학이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추론을 하는 지식인데 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관찰이라든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좀 망원경으로 달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근대과학 중에서 과학혁명 시기에 과학이 더 옳다라는 걸 얘기를 해서 그 뉴턴이 한 일은 사실은 별게 아니거든요. 태양계를 증명한 거예요. 엄청난 일 같은데. 예,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갑자기 천상계와 지성계가 이렇게 네. 무너지고 그리고 이 신이 권한을 줘서 왕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즉 얘기해서
이 왕이나 국민이나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천상계 지상계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쉽지 않은 세계를 어떻게 제대로 똑바로 아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역사에서 고대 그리스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들이 정말로 원했던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나누고 그걸 통해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가 목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출연연 연구소 그 분들하고 이제 강연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과학기술을 왜 발전해야 되지? 라고 이제 묻는데 단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제 개발을 하고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사실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 사를 통해서 역사적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과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더 큰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근거가 정말 타당한 근거인지 합리적인 근거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미인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제가 네. 대학에서 이제 과학을 가르칠 때 대체적으로 이과생들, 자연과의 전공자보다 사실 문과 학생들 많이 가르치거든요. 네. 질문이 맞아요. 우리가 과학기술 전공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과학이 왜 올바른가라는 네. 걸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빅뱅이 138억 년 전에 나왔다. 빅뱅이 이제 대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 138억 년이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네네.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138억 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기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많은 그 전파 망원경 동원해 가지고 그걸 엄밀하게 이제 거대 과학이죠. 뭐 수백 명들이 페이퍼워크를 하고 데이터를 종합을 해 가지고 138억 년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검증 가능하다는 게 처음에 가설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관찰 결과가 잘못되면 이 가설이 틀린다라고 해서 우리 과학이라는 게 대체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폐기되는 게 뭐냐면 잘못됐다라고 판명이 나면은 그 지식이 틀렸다라고 입증이 되면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는 굉장히 그게 바로 미주적이죠. 네. 방식의 방법론으로 과학이 이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또 제가 이제 쓰는 과학사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다른 과학사는 서양 과학자 중심이에요. 서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 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17세기 과학혁명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 과학, 동양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그 논리적 질문이 뭐냐면은 과학의 발전에 단일한 중심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학의 무슨 소유권, 독점권처럼 유럽이, 즉 서양이 과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자기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네 백인종이라든지 민족이 우월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있었다라는 네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기술의 중심은 굉장히 이렇게 흐름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고대 그리스 과학은 그때 지중해를 끼고 있던 거기는 사실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도 가깝고 페르시아도 가까운. 그래서 그러다가 고대 그리스 과학이 이슬람 네, 문명으로 네, 갔다가 네. 또 다시 그것이 이제 유럽 사회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제 강연의 이제 뒷부분에 15세기 세종시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 가서도 한국 사회도 과학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요? 예. 누가 그렇게 물어봤나요? 아니 왜냐하면 한국 사회도 과학이 있는가? 이게 바로 박성래 교수님 있죠. 한국 과학사를 전공하신 선생님의 책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반어적인데 그쵸. 그 선생님이 한국 과학사를 하시면서 하도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한국 과학사에 과학이 있다라는 얘기, 한국의 역사에 과학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아주 책 제목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출연연 연구소 분들이 여전히 과학기술을 뭐 경제개발에 두고 또 한국사도 완전히 과학은 서양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서양과 똑같은 방식의 과학기술은 한국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의 방식의 과학기술은 한국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학사 책에서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과학기술을 생산했잖아요. 지식을 네. 생산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이 유통하고 재생산하고 과학의 문화 전체를 보는 거 있죠.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과학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이 과학관에 계신 분들, 저 같은 과학 저술가는 사실 뭐 하는 사람이고 과학에 전혀 이 뭔가 영향을 미친
아주 조금 미치는 사람? 저 유통 단계 중 어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과학의 문화라고 이렇게 넓게 보면은 사실 과학을 과학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연구실에서 실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막 과학 책을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잖아요. 네네. 과학 저술가가 있고 학교에는 과학 교사분이 계세요. 그 다음에 뭐 연구소라든지 기관에 보면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쵸.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험실에 보면은 테크니션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 없으면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과학자가 정말 똑똑해가지고 이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이 잘 이야기로 써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책이 아니었으면 과학사 또 뭐 지동설, 천동설 하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메타사이언스, 과학기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또 있잖아요. 이게 정말 과학하고 인문학 융합의 어떤 학교 안에 과정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굉장히 저도 솔직히 막 찬밥 같고 이렇게 비주류인 느낌이 들거든요. 때때로. 네. 아니 무슨 과학은 과학자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으면서 이 과학사를 지금까지 바라왔던 어떤 시각, 네. 유럽 중심에서 보는 걸 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이 조세프 니담이 그런 질문을 했죠. 왜 중국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거 그러게요.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파이널 퀘스천이라고 뭐 역사에선 왜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 뭐뭐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그다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불이 났으면 불이 나는 원인은 찾기 쉽지만 불이 나지 않은 원인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필요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불이 나지 않았는데 왜 불이 나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런 네. 질문은 뭐냐면 유럽에서 있었던 아. 일을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양과 동양에서의 어떤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건데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요. 야마모토 요시타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일본의 과학사학자인데 이분은 제야과학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디 가서는 독립연구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학계를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서 이제 연구하고 글을 쓰고 하는데 이분은 왜 중국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바꿨어요. 왜 유럽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과학혁명 그러면 17세기 뉴턴만 그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굉장히 한 시대 앞선 16세기 문화혁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책 제목도 16세기 문화혁명, 과학의 탄생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제 구텐베르크의 네. 인쇄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금속활자는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역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있어서 고급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자, 장인, 그다음에 인쇄업자들, 그죠? 출판업자, 저술가, 그다음에 수많은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17세기란의 과학혁명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커다란 토양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의 생산, 유통, 문화적 토양에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이 넓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화 활동이라는 것이 넓어졌다. 한국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왜 노벨상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이걸 과학적으로 대처하고 백신 열심히 맞고 이런 시민들의 참여와 한국의 과학기술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또 그것이 토양이 돼서 세계의 과학기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기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지금 연구하고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돈으로 그쵸, 정말 우리의 좋은 세금으로, 과학기술이 네. 연구되어야 돼요. 그러네요. 우리의 네. 세금으로 우리에게 좋은 과학기술이 연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예. 네, 그래야겠네요. 그러니까 시립과학관에서 이런 걸 계속 이런 강연들을 네네네.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세종시대의 과학문화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중요한 키워드로 잡는 게 문화적 자생력이거든요. 이 한국에서의 과학이 있었냐 없었냐 얘기할 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해야 하는 말이 세종시대 과학이에요. 여기 과학기술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15세기는 17세기 이전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세종시대 과학문화유산을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앙부일구, 천상열차 분야지도, 칠정산. 칠정산은 뭔가요? 칠정산 얘기를 해야겠군요.
이 칠정사는 뭐냐면은 천문역법이에요. 우리가 칠정 그러면 이제 해와 달 포함해서 그 오행성을 포함해서 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정말로 중요한 게 달력이잖아요. 그쵸. 당시 달력은 중국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달력을 썼어요. 근데 이 세종이 딱 즉위를 해서 일식 예보가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식이면 엄청난 사건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종이 나온 드라마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대낮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네, 일식 예보가 틀려가지고 네. 이제 그 천문관을 막 혼내고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세종이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한양하고 북경하고 북극 고도 즉 이 위도가 다르다는 거죠. 경도 위도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군에서 하늘이 다르니까 달력도 달라야 된다라는 인식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칠정산이라는 이 증액에서 달력 개혁을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달력이라는 게 뚝딱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어떻게 그 중국에서 이 달력이 들어왔는데 조선의 천문관들이 중국 달력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칠정산이라는 달력이 만들어지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중국 거 먼저 이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세종이 뭐를 했냐면 천문 기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관측기를 뭐 간이 네. 뭐 대간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에서 하늘에 봤던 것들을 관찰했던 데이터가 아니라 한양에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데이터 수집에 20년 정도가 걸린 걸 수도 그러니까 그걸 있겠네요. 동시에 그걸 추출액이라고 얘기하죠. 네네. 하나는 기구도 이론적 만들고. 작업을 하고 하나는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네. 해서 그걸 다시 연결을 해서 20년 걸려서 한양에 맞는 즉 우리 한반도에 맞는 달력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농사직설인데 농사직설은 당시 고려시대에 이 농사법을 중국에서 들여와갖고 알고 있었는데 이 세종시대에 세종이 야 이거 아니다. 우리 신토부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초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우리 땅에 맞는 농사법을 개발을 하자. 우리에 맞는 달력도 나왔으니. 그렇죠. 그래서 나이든 농부들을 다 네. 찾아가서 그걸 채취를 했대요. 오. 다 이제 그들이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현장의 소리를 다 들은 예, 거네요. 예. 경험을 다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농사직설에 다 반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게 향약 집성방이거든요. 이 향약이 뭐냐면 조선의 약재예요. 당시에 중국 약재는 당약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는 일제, 뭐 미제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산품은 후지고 저기 미국산이나 네. 일본산은 좋은 거다 이런 것처럼 꼭 당시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 약재는 훌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약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꽁보다 닭이다 이렇게 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세종이 이게 아니다. 향약이 굉장히 양리적으로도 우수하다. 과학적으로도 훌륭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다 수집을 해요. 약재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향약 집선방이라는 걸 딱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대부들이라든지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다 이제 애민 정신이죠. 향약 집성밤이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중국과 차별화된 조선의 독자성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와 동의보감만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의박유추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세종이 죽고 나서 1477년인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대 백과사전인데 시작은 뭐냐면 세종이 시작을 했어요. 4, 50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학유추가 뭐냐면 의학대 백과사전은 세종이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우리는 항상 중국의 아류가 아니다. 우리는 문화 대국이다. 이런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진 문물인 중국 걸 다 수집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하고 나름 그 안에서 연구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세종시대의 어떤 지편적 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 세종대왕님이 진짜 대단하셨네요. 와. 대단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기초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의박유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네. 동의보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허준의 동의보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짠 하고 혁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과학부터 이런 것들이 문화적 토대가 계속적으로 쌓여야지 그 다음에 뭔가 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게 그 문화적 자생력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과학기술의 단일한 중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처음에 불교라는 게 시작은 어디서 했냐면 인도에서 했어요.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인도에서 나온 불교를 중국에 들여와가지고 자기네 걸로 만드는데 800년이 걸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기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을 때는 얼마예요?
100년이 차 안 됐죠. 현대과학이면은 그렇죠. 네. 사실 과학사 이렇게 하면은 전통과학이고 근대과학에서 여기 단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개항 이후에 사실 과학기술이 서양과학기술이 우리나라한테 들어왔지만 그게 사실은 기껏 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과학기술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를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단계에 있죠.